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원론의 거시경제학편의 5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하신 후에는 교재의 복습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원론 2에서 5번째로 다룰 강의 주제는 재무이론의 기초입니다.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해서 재무적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기초적인 재무 분석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보았듯이 금융제도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결정 요인인 저축과 투자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제도는 우리의 미래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오늘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금융제도는 경제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이론은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요긴합니다. 오늘 공부할 재무이론의 기초적인 분석 도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몇 가지 의사결정에 대해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수업에서는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재무적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재무 분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룰 내용은요, 첫째, 시간상 서로 다른 시점에서 주어진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둘째, 손실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셋째, 시간과 위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증권 같은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무이론, 파이낸스. 재무이론이란 시간에 걸친 자원 배분과 위험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해서 내리는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 도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재무 분석 도구의 한 예를 들어보면요. 시간과 위험에 대한 재무 분석을 토대로 증권과 같은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돈의 가치를 계산해보는 재무 분석 측면에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는요, 이게 present value 그랬는데 오타죠. future value겠죠. 미래 가치는. 미래 가치는 현재 이자율에서 오늘 주어진 금액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화폐를 일정 기간 빌려주면 이자를 받게 되죠. 따라서 현재 금액과 동일한 미래 금액은 원금의 이자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미래가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현재가치, present value, 현재가치란 현재 이자를 적용하여 미래에 주어진 금액을 얻기 위해 지금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현재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 적절한 이자율, 즉 이 경우에는 이자율을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즉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 할인율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한 것. 이게 현재 가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미래 가치, 현재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금리란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자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돈의 가치,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요. 명목이자율은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 표현된 숫자상의 이자율이지만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이자율입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의사결정할 때는 실질 이자율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자율의 형태는요. 표면 이자율과 실효 이자율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표면 이자율이란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겉으로 나타낸 이자율을 말하며 실효 이자율은요.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표면 이자율이 동일한 예금이나 대출일지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에 따라 가세 여부 등에 따라 실효 이자율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자율을 표면 이자율과 실효 이자율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표면 이자율은 겉으로 나타난 이자율이고요. 실효 이자율은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겉으로 나타난 표면 이자율이요. 동일한 예금이나 대출일지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가세 여부 등에 따라 실효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보통 복리, 컴파운딩, 복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복리 이자 계산이란 예금하는 경우에 이자가 그 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거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원리금이 축적되는 것을 우리는 복리 계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은행에 가서 X1을 예금하면 N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즉 현재 X1이라는 돈의 미래 가치는 얼마일까요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자율을 우리가 small r이라고 하고 매년 이자가 복리로 지급된다고 하면 이 X1에 대한 원리금은요. 1년 뒤에는 원리금 X에 1 플러스 R, 이자율 R을 곱한 금액이 되고요. 2년 뒤에는 원리금 X에 1 플러스 R을 곱한 금액에 또 1 플러스 R을 곱한 금액, 즉 X에 1 플러스 R의 자승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요. N년 뒤에 받을 현재금의 X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리금 X에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은행에 가서 X1을 예금을 하면요. N년 뒤에는 원리금 X에 1 플러스 R N승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현재 가치라 하면요. 투자에서 발생하는 미래 소득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인, 디스카운팅, 할인 또는 할인 계산이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N년 뒤에 X1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요, 이 미래 금액의 오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앞에서 우리는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액의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했다면요. 반대로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 금액 X의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누면 됩니다. 다시 X가 N년 뒤에 받은 미래 금액이라면 이 금액의 현재 가치는 미래금액 X 나누기 이자율. 보통 할인을 할 때 이자율은 현재 현가를 구할 때 이자율은 할인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1 플러스 할인율 R의 N승 하면 미래금액 X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현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 계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채권 시장에 대한 예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채나 회사채가 발행되고 거래되는 채권 시장에서는요, 이자율이라는 단어보다는 수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채권 수익률은요, 투자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그 채권을 산 가격과 비교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채권의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가 없는 현금 흐름이란 만기까지의 일정 기간마다 받는 이자 수익과 만기 시점에 받는 원금을 의미합니다. 가령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한 말을 가령 어떤 채권에 투자하여 매년 C만큼의 이자를 받고 N년 후에 채권 액면가액 F, 1,000만원, F를 상환받을 경우 그 채권에 적용할 할인율을 만약 5%, 5%에서 R이라고 한다면 이 채권의 현재 가치, 즉 다른 말로 채권 가격은 얼마입니까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이 채권 가격 또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식은 이와 같습니다. 즉 채권 가격 P는요, 아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1년 후의 이자율, 받을 이자율을 1 플러스 R로 할인하고요. 두 번째는 2년 후에 고정된 이자율, 받을 이자율을 1 플러스 R 자승으로 할인하고요. 세 번째는 3년 후에 받을 고정된 이자율 C를 역시 1 플러스 R 3승으로 할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N년 후에 받을 이자율은 1 플러스 R N승으로 할인하고요. 그리고 원금, N년 후에 받을 액면가의 원금 F를 또 1 플러스 R N승으로 할인한 거. 이걸 다 더하면 채권 가격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채권 가격을 구하려면요. 채권 가격 P는요. 1년 후에 이자 금액 C를 1 플러스 R로 나눈 금액 더하기 2년 후에 이자 금액 C를 1 플러스 R 자승으로 나눈 금액 더하기 이러한 계속 계산 과정을 지속한 후 마지막으로 n년 후에 이자 금액 C를 1 플러스 R n승으로 나눈 금액 더하기 채권 원금은 액면가액 F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 금액을 모두 합해 계산함으로써 채권 가격 즉 채권의 현재 가치 P가 계산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채권 액면 금액이 1만원이고 표면에 나타난 금리, 다른 말로 쿠폰 금리라고 하는데 연 10%. 그리고 잔존 기간, 채권의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죠. 이게 2년. 그리고 이자 지급은 매년 1년 단위로 1년이 지났을 때 후급인 채권을 현재 가격 9,500원에 시장에서 매입한 경우 이때 채권의 수익률, 여기 할인율일 수도 있고 수익률일 수도 있는데요.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 R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위에 수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대입해 보면요. P는 9,50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9,500원. 9,500원은 이자가 10%니까 만원의 10%인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R 더하기 2년 후에 이자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R 제곱. 그리고 2년 후에 만기 때에 지급받을 채권 액면 금액 만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자승으로 하진한 거를 모두 더해서 계산하면요. 이 식을 계산해보면 R이 구해질 수 있는데 R은 즉 채권 수익률은요. 약 연 13%로 계산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번 직접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식에서 볼 수 있듯이요. 채권 수익률은요. 채권 수익률 R은 채권 가격 P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채권 수익률 R이 상승할수록 채권 가격 P는 하락하고 수익률 R이 떨어질수록 채권 가격은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이자율 혹은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재무관리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The field of finance primarily studies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The implication of time and risk for allocating resources over time. 즉, 재무관리는 자원 배분에 관한 시간과 위험을 주로 분석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복리 계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Compounding refers directly to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Finding the future value of a present sum of money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계산은요. 현재 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복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역시 복리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은행에 100달러를 예금한 경우 1년 후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역시 If we put $100 in a bank account today, how much will it be worth in 1 year? 이랬습니다. 즉 오늘 100달러를 은행에다 예금하는 경우 1년 후에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를 묻는 질문입니다. A번을 먼저 보시면요. 이자율이 1%라면은 1년 후에 이자액은 1달러로서 미래 가치는 원금 100달러에 이자액 1달러 합쳐서 101달러를 받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B번을 보시면요. 이자율이 0.4%라면요. 연이자액이 4달러이므로 미래 가치는 104달러가 됩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C번을 보시면요. 이자율이 10%라면 이자액이 10달러가 되므로 미래 가치는 110달러가 됩니다. 역시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모두 맞는 설명이라는 D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할인 계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7년 후에 1000달러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율이 3%라면 1000달러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If you are promised a future payment of $1,000 in 7 years and the interest rate is 3%, which of the following formulas we use to calculate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payment? 이랬습니다. 즉 7년 후에 1000달러를 받기로 한 경우 적용할 이자율 혹은 할인율이 3%라면 미래 가치 1000달러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로 계산되느냐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1000달러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0.03에 7년이니까 7승으로 나누면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년 후의 미래가치 1000달러를 이자율 3%로 할인하려고 1000달러를 1 플러스 0.003 7승으로 나누어주면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요. 영어로 쓰여 있지만 쉬운 영어니까 여러분도 쉽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General Motors라는 회사가 1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세워 10년 후에 2억 달러의 수익을 얻는 경우 이때 이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Should General Motors spend $100 million to build a factory that will yield $200 million in 10 years? 자, 이랬습니다. 즉, 제너럴 모터스가요,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오늘 공장을 세운다면 10년 후에는 2억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제너럴 모터스가 현재 오늘 1억 달러를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적용할 할인율은요, 연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10년 후에 얻게 될
2억 달러, 미래 가치 2억 달러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2억 달러를요 6% 이자율로 할인해 보면요, 즉 2억 달러 나누기 1 플러스 0.06 10승하면 계산해 보면요 1억 1,200만 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수익의 현재 가격인 1억 1,200만 달러는요 오늘 현재 투입 비용인 1억 달러, 즉 공장 건설 투자 비용 1억 달러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위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재무 분석의 기초 두 번째 내용으로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위험의 관리 단원에서는요, 위험과 손실에 대비하여 개인과 가게의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위험의 유형 및 보험의 필요성과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의 관리 방법, 즉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일련의 위험관리 방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험 성향별로 투자자를 분류해 보면요, 위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똑같은 투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느 투자자는 위험이 적정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자 개개인마다 다른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위험 중립형 투자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위험과는 상관없이 기대 수익, 기대는 평균이니까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은요, 위험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기대 수익만을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반면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요, 위험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수익이 크기만 하면 투자를 선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험 회피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험 회피적인데요, 위험 회피형은 불확실성, 위험입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성향인데요, 대다수의 투자자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수직축의 효용, 부나 수익의 증가에 따라 후생이나 만족을 뜻하는 효용을 표시하고요, 수평축에는 재산 규모를 표기한 이 2차원 그래프상에서 그려진 어떤 투자자, 대표 투자자의 효용 함수인데요. 이 효용 함수의 의미는 뭐냐면요, 투자가 많아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효용 함수는요, 재산이 많아질수록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계 효용은 한 단위를 점진적으로 얻을 때 얻어지는 효용을 말하는데요. 한계 효용은 체감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1000달러를 잃었을 경우 효용 감소폭 하고요. 1000달러를 얻었을 경우 늘어나는 효용 증가폭을 비교해보면 1000달러를 잃었을 경우 효용 감소폭이 1000달러를 얻었을 경우에 효용 증가폭보다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 회피형 효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다시 말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효용 그래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위험 회피형은 위험과 기대 수익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험 회피형이므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기보다는 손해를 줄이면 자연스레 수익이 따라오겠다는 투자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성이 서로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요. 위험 성향별 투자자를 분류해 보면요. 위험 회피, 위험 중립, 위험 선호 세 가지 태도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효용이 체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기보다는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수익이 따라온다는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또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도 하고 또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회피형 투자자로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회피형 투자자로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험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인슈런스 보험. 위험에 처한 사람이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요. 보험회사는 그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용하기로 동의합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요. 그 대가로서 만약에 발생할 낮은 확률의 사고를 배상받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마음의 평안만을 누릴 뿐입니다. 반면 보험회사는요, 가끔 소수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험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은 위험을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보험은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 그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하재보험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하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하재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재 위험을 수많은 하재보험 가입자들과 함께 나눠 부담하는 것이죠. 하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혼자 하재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재보험에 가입해서 하재 위험을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조금씩 부담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죠. 따라서 보험은 이와 같이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 시장이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요. 다른 몇몇의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분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지장을 줍니다. 하나는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입니다. 역선택 문제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가 정보를 가진 자와 거래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역선택 문제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역선택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요. 중고차 시장에서 매수자가 사고 차량임에도 확인 방법이 없는 한 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중고차 매도자에게 속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역선택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보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느 보험 가입자가 위험이 더 높은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도 위험이 높은 사람이 위험이 낮은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역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역선택 문제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두 번째 보험시장에서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도덕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많이 목격하는데요. 보험시장에서도 살펴보면요. 보험에 일단 가입하고 나면 위험에 따르는 행동을 할 때 아무래도 덜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렇게 보험시장에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을 판매한 이후 처할 실제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좀 더 높게라든지 이를 고려해서 책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위험을 분산시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분산 투자, diversific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서 또 다른 것은요,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 투자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란 한 가지 위험을 여러 개의 서로 관련 없는 소규모 위험으로 대체할 경우 위험이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저축으로 금융자산을 구입할 때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면 한 상품의 수익이 급락하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면 수익이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급락하기도 하므로 우리는 수익보다 위험에 더 매료하기 때문에 수익이 급락하는 위험이 높아지겠죠. 하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이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급락하기도 하므로 수익이 급락하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 우리는 수익보다 위험에 더 주의를 둡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산 투자는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증권 투자 시 기대 투자 시, 여기서는 기대는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 투자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 투자 위험을 적게 하기 위해 여러 종목의 증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본을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함으로써, 즉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투자는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분산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분산 투자 위험, 즉 포트폴리오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인데요. 먼저 체계적 위험이란 포트폴리오 투자로도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입니다. 다시 체계적 위험이란 포트폴리오 투자로도 감소시킬 수 없는 시장 위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연재해, 금융위기, 현재 코로나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시장을 위협하는 시장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 위험은 모든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반면에 비체계적인 위험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개별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이 위험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 위험이라고 하고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특정 기업 위험은요. 특정 기업에게만 속한 또는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여러 개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 투자를 하면 비체계적인 특정 기업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요. 위험을 표준 편차, 위험을 표준 편차라는 통계량으로 측정하고서 위험과 포트폴리오 투자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자산의 위험은요. 위험은 통계학 시간에 공부하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통계량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 수익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 위험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기대치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을 측정해주는 통계량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통계학이나 계량 경제학에서 아마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다시 수직 축에는 위험을, 수평 축에는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수를 나타내 본다면요. 이때 이 2차원 평형상에서 나타내는 그래프는요.
포트폴리오에 투자된 주식수, 분산 투자수가 2, 6, 20, 30 이런 식으로 늘면 분산 투자로 인해 특정 기업의 위험이 감소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위험이 점점 이렇게 감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위험이 감소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의 시장 위험은요, 분산 투자를 아무리 해도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으로서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분산 투자에 대해서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위험을 없애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보험, 그리고 두 번째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재무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과 수익 간의 상호 충돌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의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보상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무적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직면하는 위험과 수익 간의 상호 충돌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한 보상 수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주식은요,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은 높지만요, 주식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은 높지만 기대 수익률은 높습니다. 반면에 예금이나 채권은요, 가격 변동 위험이 낮지만 기대 수익률도 낮다고 합니다. 그림 27-3을 잠깐 먼저 보시면 수직축의 수익률을 표시하고요. 수평축의 위험을 표기한 2차 평면상에서 은행, 예금, 채권, 주식 등 여러 자산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경우 저축 가운데 주식에 투자되는 양이 25%, 50%, 100%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할수록 평균 수익도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만큼 또 위험도 이렇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는요,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즉, 이 그림은 여러 자산의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주식에 많이 투자할수록 수익이 높아지고 위험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얻는 만큼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더 나아가 투자의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재무적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과 수익 간의 상호 충돌 관계를 인식하는 것, 금융상품별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투자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특정한 조합의 선택은요, 그 사람의 위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즉, 위험 회피적인 사람 중에서도요, 위험에 덜 민감한 사람은 더 많은 주식에, 위험에 더 민감한 사람은 더 적은 주식에 투자하겠죠. 이렇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그 사람 특유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잠시 쉬어갈 겸 정리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위험 회피적 사람의 효용 관련 성향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A person who is risk averse has utility which, 즉 위험 회피적 사람은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즉, 위험 회피적 투자자는 부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효용은 증가하지만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단위 한계효용은 점점 감소한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분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을 줄이고 그 대신 정부 채권을 증가시키는 경우 위험과 수익이 어떻게 변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If a person exchanged some portion of stocks in their portfolio for government bonds, then,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분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을 줄이고 그 대가로 정부 채권을 더 증가시킨다면 위험과 수익이 어떻게 변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채권은 주식에 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과 평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 일정할 때 주식이 줄고 채권인들은 더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위험과 수익률이 감소할 것입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투자자 그렉이 마스턴 유기농이라는 회사의 주식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식에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 위험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역시 읽어보면요. Greg's portfolio includes only stock in Boston Organic if it diversified, 이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그렉이라는 사람이 보스턴 유기농이라는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다른 주식에도 분산 투자를 한다면 위험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분산 투자라면 특정 기업에 속한 위험은 줄이거나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체계적 위험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살펴본 시간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을 활용해 주식의 가치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는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듯이 주식의 가격, 주가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주가를 이해하려면 주식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가치 평가와 관련된
기초가치접근법, 효율적 시장가설 접근법, 시장의 비합리성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가치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식을 살지 결정할 때요, 그 회사의 가치와 주식 거래 관계를 우리는 감안해야 합니다. 즉, 주식 투자자들은요, 회사의 가치와 주식의 거래 가격 간의 비교를 통해서 주식을 사게 됩니다. 예컨대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거래 가격보다 높다면 그 주식은 저평가된 것이고, 반대로 기업 가치가 주식 거래 가격보다 낮으면 그 주식은 고평가된 것이고, 그리고 기업 가치가 주식 거래 가격과 같다면 정당하게 평가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업의 가치와 시장 주식 거래 가격을 비교할 때 기업의 가치가 주식 거래 가격보다 높으면 이 주식은 저평가된 거고요. 기업 가치가 주식 거래 가격보다 낮으면 그 주식은 고평가된 것이고, 기업 가치가 주식 거래 가격과 같다면 정당하게 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매입할 때는 저평가된 주식을 선호할 것입니다. 기업 가치보다 시장의 주식 거래 가격이 더 낮아서 저평가된 주식을 구매해야 이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주식의 거래 가격은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만, 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초 가치 분석 접근법이란 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상세한 분석인데요. 특히 기업의 기본 가치, 즉 펀더멘털에 기초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그 기업의 재무제표와 장래 전망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및 수익성, 매출액, 정부정책, 고객 충성도 등을 통해 장래 전망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상세하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요, 기업의 기초가치 분석을 담당하는 주식 분석가를 고용하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의 가치는 그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서 배당금과 주식 처분 가격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투자자가 기초 가치 분석에 의거해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선정하기에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표된 기업의 연차 보고서 같은 서류를 읽는 등 스스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 분석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서 의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금운용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뮤추얼 펀드의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요, 첫 번째 기초 가치 분석법을 중심으로 판정된 회사의 가치를 주식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주식을 구입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초 가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두 가지 현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요, 뮤추얼 펀드 운용자 등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가치나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가치 분석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가치 이하로 내려가면 그 주식을 사고, 주식 가격이 기본 가치를 초과하면 팔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주식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시장의 균형 가격에서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양이 그래서 일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식 시장 균형 가격에서는 이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힘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사람들이 판단하기로는 모든 주식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요, 자산 가격이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를 반영해 준다는 이론입니다. 즉, 시장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바, 이 시장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것이 반영된 것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의 시장 가격은요, 주어진 정보에 입각한 그 회사 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요, 특정 시점에서의 주가 같은 시장 가격은 주어진 정보에 입각한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장 가격은 정보에 따라 변화되는데, 예컨대 주식시장에서 회사 전망에 대한 좋은 정보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반대의 경우는 내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효율적 시장 가설이 시사하고 있는 시사점 중에 하나는요, 주식 외환 등의 가격이 랜덤워크를 따른다는 겁니다. 랜덤워크란 뜻은요, 술 취한 사람은 비틀거리며 걷기 때문에 어디로 다음 발이 갈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변수에 대한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변동 형태를 지칭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다시 말해서 주식 가격이 랜덤 워크를 따른다는 말은요, 활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이나 외환의 가격의 변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의 시장 가격은 활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해서 결정되었다는 말이죠.
예외적으로는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는 예측할 수 없는 소식이므로 뉴스가 주가 변동이나 환율 변동을 가져올 유일한 요인이 될 뿐입니다. 만약 효율적 시장 가설이 옳다면 예컨대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주식도 다른 주식보다 더 나올 게 없다고 판단해서 단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옳다면 주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어느 주식도 다른 주식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단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간 제약생 사례 연구는 여기서 생략하고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반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살펴본 효율적 시장 가설은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해당 주식의 기본 가치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주식 가격은 항상 기업의 가치에 관한 최선의 추정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현실에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요, 말씀드린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이성적, 심리적 요인 등도 주가 같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일부 경제학자들은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이성적인 심리적 요인 등도 주가 같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요, 주식 가격의 변동의 일부분, 즉 부분적으로는요,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고 봅니다. 즉, 주가는 시장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비이성적인 본능 파동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비이성적인 가열로 인해 화랑 장세를 탈 때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주식 투기로 거품이 존재하게 되는데 주가가 기본 가치를 초과하면 이 시장에는 투기적 거품이 끼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가 등 자산 가격의 거품은 장래에 그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내리면서 거품이 붕괴될 때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그리고 경제 전반에 폐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해서 기초가치 분석, 효율적 시장 가설, 그리고 시장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시장의 비합리성은요, 두 번째 살펴본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반박으로서 나타난 것이 시장의 비합리성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 현실에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의문을 제기해서 비이성적 심리적 요인 등도 주가 같은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도요, 주식 가격의 변동은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고 봅니다. 즉, 주가는 시장에 대한 낙관론, 비관론 같은 이성적인 본능, 파동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또는 요즘 일어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비이성적인 가열로 인한 하락 장세를 탈 때 많은 사람들이 내일 자산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자산 투기 행위로 거품이 증가하는데, 만약 기본 가치, 자산의 기본 가치를 자산의 가격이 초과한다면 이 시장에는 투기적 거품이 끼었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가격의 거품은요, 장래에 그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되돌아가면서 거품이 붕괴될 때, 빠르게 붕괴될 때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그리고 경제 전반에 폐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정리할 겸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유명 기업의 고위직 간부가 갑자기 불법 주식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A high-ranking corporate official of a well-known company is unexpectedly sentenced to prison for criminal activity in trading stock. This should, 즉 뭐냐면 유명 기업의 고위직 간부가 갑자기 불법 주식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을 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수요가 감소하므로 회사 주식의 가격과 현재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즉 CEO 같이 중요한 리더가 도덕적 해이 등 또는 경영 실패 등으로 감옥에 간다면 그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수요는 감소하므로 회사 주식의 가격과 현재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요. 기초 분석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분석이라는 펀더멘털의 기초에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그 기업의 재무제표와 장래 전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Fundamental analysis is the study of a company's accounting statements and future prospects to determine its value.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초 분석이란 기초 회사의 기본 체력, 펀더멘털의 기초에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그 기업의 재무제표와 장래 전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라 주식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Which of the following phrases is sound advice based on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문제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라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를 묻는 말입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옳다면 주식 가격이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미 반영하고 있어서 어느 주식도 다른 주식보다 더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종목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만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만 해서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기초적 재무 분석 도구에 대해 공부한 재무이론의 기초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